형수가 제 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기철입니다. 올해 64살입니다. 저는 오래된 개인 택시를 몰다가 은퇴했습니다. 30년 넘게 서울 골목을 돌았습니다. 손님이 급하다고 하면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말없이 돌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제 성격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곤란해 보이면 오래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와주고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게는 3살 위 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기준이었습니다. 형은 제게 형이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택시 일을 시작할 때 보증금을 보태준 사람도 형이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부족할 때도 형이 먼저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런 형이 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병실에서 형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철아, 말하지 마. 형 괜찮아질 거야. 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혜 좀 부탁한다. 정혜는 제 형수입니다. 올해 67입니다. 젊었을 때 형수는 시장에서 작은 속옷 가게를 했습니다. 늘 머리를 단정하게 말아 올렸고 손톱 끝까지 깨끗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형수가 형을 보낸 뒤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게도 접었습니다. 외출도 줄었습니다. 며칠씩 불도 켜지지 않는 집을 볼 때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치료가 남았습니다. 형수는 병원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특히 수중 재활치료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물속에서 걷는 치료라 몸에는 좋다고 했지만 젖은 재활복 차림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형수님, 치료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뭘 다시 걷겠다고 그래요. 걸으셔야 집 앞 슈퍼라도 다니시죠. 형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면 뭐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는 모시고 다녔습니다. 제 아내 오미숙도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형님 혼자 계시니 당신이 챙겨야지요. 미숙은 원래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만 속에 있는 말을 참지 못합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고 화가 나면 왜 화가 났는지 끝까지 묻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가끔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형수 일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요? 응. 금방 다녀올게. 무슨 치료인데요? 재활이지 뭐. 그냥 재활이 다예요? 별일 아니야. 저는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말 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형수의 병원 시간과 약 봉투, 다음 진료 날짜까지 챙기면서도 아내에게는 늘 짧게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형수님 일은 다 알면서 나는 항상 나중에 알게 하네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그러지. 걱정도 같이 하는 게 부부예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남긴 부탁이 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날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였습니다. 병원 주차장 바닥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형수의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재활병원 유리문 안으로 환자들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보행기를 미는 사람도 있었고 보호자 팔을 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 탈의실 근처에 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재활복 위에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두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그 사이에서 몸을 아주 작게 접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제 목소리를 듣자 형수는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젖은 재활복 위에 걸친 외투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옷이 다 젖었잖아요. 형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보호자들이 오갔고 휠체어를 미는 간호조무사도 지나갔습니다. 형수는 그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오는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갈아입을 옷은요? 형수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탈의실에서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가방 안의 바지와 속옷, 긴 티셔츠까지 모두 젖은 상태였습니다. 형수의 얼굴은 더 붉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돼요. 이러고 차 타시면 감기 걸립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형수는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단정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젖은 옷차림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든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여성용 운동복 바지와 긴 티셔츠를 샀습니다. 차 트렁크에 있던 비상용 담요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차 뒷좌석 창문에 햇빛 가리개를 붙였습니다. 담요를 문 안쪽에 걸어 시야를 가렸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갈아입으세요. 형수는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여기서요? 제가 밖에 서 있겠습니다. 미숙이가 알면 싫어할 텐데요. 급한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더 오래 서 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수의 손은 추위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형수님 몸이 먼저입니다. 형수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어주고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주차장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서는 옷가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늘 장면 하나로 오해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주차장 건너편에 아내 친구 김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든 채 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차가 병원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안쪽에는 젖은 옷가지가 보였고 저는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설명 없이 보면 이상해 보일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날 저녁 아내 미숙에게 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밥상은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보낸 거야? 그게 중요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오해할 만한 일이 아니야. 아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오해할 만한 일이 아니면 왜 말 안 했어요? 형수님이 치료 끝나고 옷이 다 젖었어. 갈아입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차 안에서요? 내가 밖에 서 있었어. 그걸 내가 사진으로 먼저 알아야 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명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사진 한 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여있던 서운함이 그날 터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형수님 도와주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 왜 나만 항상 나중에 알아야 하냐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좋은 일이라고 하면 다 혼자 결정해요. 급한 상황이었어. 당신한테는 늘 급한 일이죠.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통 안에 그릇 하나가 작게 부딪혔습니다. 나는 늘 나중이고. 아내의 그 말이 식탁 위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를 도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상황을 막아들인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안방 문을 닫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휴대전화만 만졌습니다. 형수에게 연락하려다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설명하려다 말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재활치료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 키를 집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갈게요. 굳이 안 가도 돼. 왜요? 내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수는 뒷좌석에 앉아 작은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형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서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요. 아내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형수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치료실 앞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보호자들은 접수표를 들고 있었고 간호조무사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밀며 걷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재활복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물리치료사 강민호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유정의 어머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 말과 달리 형수의 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중치료실 유리문 너머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는 그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지난번 일이 떠올랐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형수는 물속에서 몇 걸음 떼다 멈췄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호 선생이 천천히 호흡하라고 말했지만 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못하겠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해보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만할래요. 형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대충 감싼 채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미숙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물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형수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모습까지 보여야 하나.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뒤 형수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뭐가 남았다고. 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세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뭔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엉키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는 더 위축됐고 아내는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서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철아, 나 이제 병원 안 갈란다. 형수님, 재활은 계속하셔야죠. 다 늙어서 무슨 재활이야. 그냥 집에 있을게. 저는 형수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 반찬 몇 가지를 담았습니다. 장조림과 나박김치,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내가 가볼게요. 당신이? 이번에는 내가 가야 할 것 같아요. 형수의 집 거실에는 죽은 형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접힌 보행기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형수였습니다. 동서,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그런데 섭섭했어요. 왜요? 형님이 힘든 일을 저 말고 제 남편한테만 말한 게요. 형수는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한테 말하는 게 더 부끄러웠어요. 저를 못 믿으신 줄 알았어요. 형수는 천천히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못 믿었어요. 형수의 말에 미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형수는 늘 반듯했습니다. 시장 소곡가게 앞에 서 있던 형수는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젖은 옷가방 하나 때문에 병원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부끄러운 거 알아요. 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숨지는 마세요. 동서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다만 저만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서운했어요. 그 말에 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숙은 가져온 죽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형수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죽은 형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미숙은 형수에게 병원에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감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준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재활치료 날 아내는 새벽부터 가방을 챙겼습니다. 큰 수건 2장, 여벌 바지, 긴 티셔츠, 방수 주머니, 따뜻한 양말까지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작은 비닐봉투에는 젖은 옷을 따로 담을 수 있게 이름표도 붙였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운전할게. 아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하세요. 대신 오늘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형수님 도와준 게 미운 건 아니에요. 알아. 다음부터는 나도 같이 알게 해줘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형수는 뒷좌석에 앉아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동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해야죠. 그래야 형님이 마음 편하게 치료받죠. 형수는 창밖을 바라보다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중치료실 앞에 도착하자 형수의 발걸음이 다시 느려졌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자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미숙은 형수 옆에 섰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탈의실 앞에서 기다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은 척 안 해도 돼요. 불편하면 바로 말해요. 형수는 처음으로 젖은 옷가방을 미숙에게 맡겼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담당 물리치료사 강민호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해보시죠. 지난번보다 한 걸음만 더 가도 성공입니다. 형수는 난간을 잡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유리문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이자 형수는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선생이 말했습니다. 재활은 걷는 연습만이 아닙니다. 형수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뭘 연습하는 건데요?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형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은 방수 주머니에 들어갔고 마른 옷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탈의실 앞에서 기다렸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리가 조금 뒤에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덜 무서웠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룸미러로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번 옷가방은 제가 먼저 챙겨볼게요. 형수의 그 말이 차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바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제가 챙기겠다고, 형수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 형수의 재활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병원 앞까지 갔다가도 다시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속에서 세 걸음 걷고 주저앉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문을 잠그고 숨지는 않았습니다. 동서, 오늘은 수건 하나 더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큰 걸로 넣어둘게요. 아니에요. 제가 넣어볼게요. 형수는 가방을 직접 열었습니다. 손은 조금 느렸지만 표정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바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할 수 있는 일은 형수가 하도록 두었습니다. 저도 달라지려 애썼습니다. 병원 일정이 바뀌면 아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형수에게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혼자 사오지 않고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형수님 병원 시간이 10시로 바뀌었어. 알았어요. 그럼 아침은 간단히 드시게 해야겠네요.
옷가방은 형수님이 챙기신대. 좋네요. 그래도 방수 주머니는 확인해 드려요. 그런 대화가 우리 집에 생겼습니다.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말들이 오해를 막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반찬가게 앞에서 무말랭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빈 반찬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형수가 보였습니다. 보행기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카디건을 입고 목에는 연한 회색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예전처럼 빠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부축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 걸음씩 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형수는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병원 선생님이 시장 골목 한번 걸어보라더라고요. 저는 얼른 의자를 꺼냈습니다.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형수는 제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무리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할게요. 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미숙이 형수를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식탁에는 따뜻한 보리차와 장조림, 시금치나물이 놓였습니다. 형수는 젓가락을 들고 한참 반찬을 바라봤습니다. 동서,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죄송했어요. 형님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내가 숨긴 게 먼저였지요. 형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철이도 고마웠다. 그런데 앞으로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에 미숙이 저를 슬쩍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잠시 뒤 형수가 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참 부끄러웠어요. 차 안에서 옷 갈아입던 날,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 생기면 저부터 부르세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는 숨기지 않을게요. 저도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나도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미숙은 대답 대신 제 앞에 숟가락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반찬가게 뒤 작은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형수의 웃음소리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깨끗한 수건 2장과 여벌 옷가방, 방수 주머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그 자리는 오해와 수치심이 남은 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숨었고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재활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약해진 몸을 부끄럽지 않게 지켜주는 자리였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됩니다. 도움을 받는 일은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는 남아 있습니다. 가족은 혼자 감당하는 일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고 묻고 기다리고 함께 걷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형수는 보행기를 짚고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건넸고 저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조용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좋은 의도로 숨긴 일이 오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가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